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여성 최고위원인 김민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한동훈 당대표 행태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또 문재인이 대통령 재임 중 자신의 딸인 문다혜의 태국행을 돕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해명이라고 정면으로 질타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다시 스물스물 고개를 들고 있는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소위 헬조선론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경위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대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항상 야당 당대표가 하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 뉴스 캐비넷에 출연해 야당 당대표가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만나달라고 시위했던 기억들은 있지만 여당 당대표가 대통령과 독대하자는 얘기는 사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을 두고 이런저런 뒷말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그동안에 소위 여야 영수회담 혹은 여야 지도자 회담이 있고 나면 항상 뒷말이 나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당 내부에서 이러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밥을 먹고 와서 밥을 대접한 분을 모욕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며 누가 제가 차려준 밥을 먹었는데 뭐도 안 주더라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인들이라는 게 꼭 둘만 어디 가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어느 장소든지 얘기할 수 있다면서 최고위원, 당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도 있던 자리인 만큼 국가 현안을 얘기할 수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다가 끝나자마자 독대가 필요하다고 언론에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거듭 요청한 데 대해서도 필요하면 전화로 할 수도 있고 편지를 쓸 수도 있고 문자를 드릴 수도 있고 정무수석을 통해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일이 다 언론에 공개하면 어떤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이번에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처음에 원내대표랑 당대표, 대통령 3자가 함께 보자는 역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3자 만남은 안 받았는데 왜 3자 만남은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원내대표도 같이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도대체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다만 만찬 회동에서 한동훈이 요청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찬 직후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또다시 요청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김민전 의원은 전 대통령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딸 다혜에게 준 것은 생활비가 아닌 임대료이고 자신은 태국행을 돕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해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이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다면서 말의 핵심은 다혜 씨의 태국행을 돕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정말 그런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혜 씨 남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경우 발권 업무는 물론이고 영어도 할 줄 몰랐다는 타이 이스타젯 직원들의 증언이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취업해서 2억 3천만 원 정도의 월급과 체류비를 수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과연 이상직 씨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업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 전 대통령 사위를 취업시켰을까? 과연 이 씨가 의원직을 받지 않았다면 사위를 취업시켰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막기 위해 해외로 보냈다는 식의 해명은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해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2012년에서 2016년까지 4년간 딸의 집, 즉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에 있었기 때문에 딸 집에 있었던 기간 임대료를 현금으로 줬다고 해명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은 최근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아온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 검찰이 내가 딸 다혜에게 준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건 2012년에서 2016년 전 사위 소유 종로구 구기동 빌라에 머물 당시 줬던 임대료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딸 내외 태국 이주를 도와준 건 없다는 말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이 같은 주장들이 얼마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식의 변명이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문재인에게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김민전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악의적이고 정략적인 소위 헬조선론이 다시 등장한 것과 관련해서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헬조선 물음표 이런 제목의 꽤 장문의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소위 헬조선론을 조목조목 설득력 있게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헬조선, 김순덕 칼럼은 2016년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했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음을 쓰고 있다. 사실 헬조선이라는 단어는 내가 오랫동안 의문을 가지고 있던 단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 등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지만 그것들이 드러나기도 전에 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을까 하는 것이 나의 의문이다. 물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팍팍한 것은 사실이지만 왜 하필 그 시기였을까 하는 것이다. 각종 통계를 보면 박근혜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비교가 안 되게 우수한 실적을 거둔 정부였다. 국가 부채, 가계 부채, 물가, 실업률 모두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좋았다.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도 박근혜 정부가 훨씬 우수하다. 건강보험, 한전의 영업이익이나 부채도 모두 상태가 좋았다. 어쩌면 헬조선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자살률도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나빠졌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개선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말 아이러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다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당내 세력을 아우르는 부분과 국민과의 소통은 미숙했던 것이 사실이며 가짜뉴스에 잘 대처하지도 못했다. 특히 2016년 공천에서 진박 타령한 것도 자승자박이었다. 그렇게 보면 객관적인 경제 상황보다 여권 내 분란을 만들지 않는 것을 국민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여권 내 분란을 만든다는 것은 곧 지지 기반을 분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다 아는 스토리다. 노무현 정부 때 집값 급등을 경험했기에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경쟁적으로 호가를 올리다 결국 서울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 원이 됐다. 여기서 김민전 의원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노무현 정부 시절의 집값 급등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1년 전세던 학교 옆 영통아파트 매매가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2005년 이사 나올 때는 6억 원으로 급등한 것에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나도 했다. 그때 나는 아파트 담보대출도 몰라서 돈 없으면 집 못 사는 줄 아는 맹추였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집값 이야기했고 집 있는 보수층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모든 것은 명과 암이 있다. 집 없는 사람은 벼락거지가 됐고 그 가운데는 해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불가사의하게도 누구도 헬조선을 얘기하지는 않았다.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가 실시했던 소주성도 마찬가지다. 소주성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제정책이죠.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40% 인상했고 올라간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키오스코로 고용을 대체했다. 당연히 실업률은 늘었고 정부는 일자리 늘리겠다며 국가 예산으로 강의실 전등 끄는 일자리조차 만들겠다고 했다. 내 눈엔 아마겟돈이었지만 누구도 헬조선을 말하지는 않았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부채는 400조 원 늘었고 가계부채는 500조 원 늘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문재인 케아에 탈원전에 건강보험 적립금은 다 사라지고 한전도 적자가 늘어났다. 그래도 누구도 헬조선을 얘기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나는 2020년 3월부터 했다. 국민의힘 원로 정치인들 가운데도 일부 교수님도 나의 얘기를 들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 윤석열 후보만이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치평론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그 부인과는 일면식도 없었다. 그러면서 김민전 의원은 괄호 안에 자신에 대한 일각의 음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부하고 국회의원 자리 얻었다. 건의 픽이다. 공짜로 최고위원 되고 비례대표된 주제라고 문자 폭탄을 받지만 20년 전부터 주요 정당으로부터 공천 제안을 받아온 나로서는 어이없는 말이다. 2004년 총선 한나라당 박세일 선대위원장이 비례대표를 제안한 데 이어 매 총선마다 비례공천, 강남공천, 부산공천 등 다양한 제안을 받았지만 돈도 없고 아이들도 키워야 했기 때문에 거절해왔다.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는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그때까지도 정치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었다. 대선에서 승리한 후 난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다. 물려받은 국가부채 1,000조, 가계부채 1,500조도 힘겨운데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를 만났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5.5%로 올린 것이 가장 무서웠다.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영끌한 가게는 모두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영끌한 가게가 거리로 나앉으면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깡통 전세의 경착륙이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도 들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3.5%로 미국보다 2%포인트나 낮게 잡음에 따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영끌 가게의 고통은 줄일 수 있었지만 금리 차이로 인해서 외국으로 자본이 대거 이동하지 않을까, 그런 경우 또다시 외환위기를 맞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는 당시를 회상하며 나라 망하는 줄 알았다고 대답했는데 본회의장에서 그 말을 들으며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암담했을까 코가 시큰해져 왔다. 그런 우려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수출, 외환보유고, 물가, 일자리를 모두 잡았다. 수출은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방산 등에서 모두 선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외환보유고도 튼튼하다. 실업률도 2%대를 유지하며 물가도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에서 배추값으로 선동하기 시작하는데 지난 토요일 대형마트에서 추석장을 보니 과일값은 과거와 비슷해 사과는 4개, 배는 3개 9,000원이다. 수산물은 저렴하다. 활 암꽃게 9마리에 25,000원을 줬고 차례상에 올리는 부세족이 냉동이긴 하지만 한 마리 4,500원이다. 소고기 등도 추석 전이나 비슷한 가격이었다. 다만 채소값은 비쌌다. 시금치 작은 한 단에 6,000원이었다. 경제부문 대정부 질문에서 본회의장에 남아있는 야당 의원이 거의 없었던 것도 야당이 비판할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물론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게 곧 우리 개개인의 삶이 모두 풍요로워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시경제가 나빠지면 우리 개개인의 삶이 바로 피폐해진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악조건 속에서 이룬 거시경제 성과는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비판자가 바로 하는 말은 무능, 행정능력 꼴찌, 못 살겠다이다. 이 간극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물론 윤석열 정부의 모든 것에 내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용산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당시 강적들을 보면 나는 반대고 진중권 교수는 찬성이었다.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 국정기획부문이 약하지 않았나 생각도 한다. 정치한 국정기획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난 정부의 각종 의혹 사건을 신속하게 털고 가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이원석 총장을 몇 번 비판한 적이 있다. 또 2023년 전당대회 당시 용산발로 나온 투박한 언어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한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한 순간에 소방수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판단이며 그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정권이 교체되지 못했다면 퍼주기와 탈원전은 계속됐을 것이고 물가를 잡고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만일 정권 교체를 못했다면 한일 통화 스와프는 불가능했고 미국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기축통화라는 만용을 부렸다가는 리어가로 돈을 씻고 다녀야 했을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부가 부패하다는 말도 동의하기 어렵다. 전 정부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은 각종 펀드와 관련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런 의혹이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특히 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렴도 평가 중 기업의 금품 접대 제공 경험에 대한 조사를 보면 2017년 2.3%에서 2021년 8.6%로 급격하게 늘어나다가 2022년과 2023년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져 청렴도 평가가 시작된 2010년 이래 최고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렇게 김민전 의원은 쓰고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밝힌 이런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팩트에 기초한 그야말로 사실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때로 어떤 부분에서 이런저런 비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적어도 문재인 정권보다 대한민국을 훨씬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었고, 만약 문재인 정권 다음에 이재명 정권이 출범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생각하기도 끔찍할 정도의 그런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좌익 야당들이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 때리기 혹은 윤석열 대통령 때리기 이런 부분에 편성해서 만약에 또 한 번 박근혜 사기 탄핵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과 한국인에게는 엄청난 비극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김민전 의원의 이 같은 소신 있는 행보와 발언들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지켜야 될 바람직한 은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나 한동훈 그 주변의 인물들, 가령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유승민, 이준석류의 배신자 이미지가 벌써부터 떠오르고 있는 김종혁, 박정훈, 신지호 같은 한동훈 측근들은 김민전 의원을 보면서 좀 배우길 바랍니다. 한동훈, 김종혁, 박정훈, 신지호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비좌파 정당을 떠받쳐온 자유우파나 보수우파 국민들 사이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